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 2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쳐나는 유튜브에서 양질의 과학 콘텐츠로 확고한 시청자층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32%가 중국에서 날아온다는 한중일 세 나라의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수치로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각 나라의 미세먼지 자체 발생률은 한국이 51%, 중국 91%, 일본 55%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평행선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제소국인 우리나라가 무역분쟁기구의 패널 설치를 요청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인들은 평범한 자신의 외모를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남에게 보이는 외모보다 본연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자기 몸 긍정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 2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쳐나는 유튜브에서 확고한 시청자층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치를 맛있게 담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의 방사능 관리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예능으로 재미있게 배우는 과학 지식부터 한일 경제전쟁 속 과학 팩트체크까지 YTN 사이언스의 고품질 콘텐츠는 유튜브에서도 시청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구독자 수는 25만 명을 돌파했고 누적 조회수는 1억 8천만 회, 시청 시간도 1,600만 시간에 육박합니다. 특히 최근 1년 새 구독자가 10만 명이 늘며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고품질 방송 콘텐츠를 재가공해 짧은 시간 안에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덕분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핵심 부분만 짧게 편집을 한다든지 재생 목록을 엮어서 비슷한 코너나 비슷한 내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자는 45살 이상이 55%를 차지했습니다. 또 남성이 75%로 여성보다 3배 많았습니다. 유튜브에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쳐나는 가운데 다큐멘터리와 같은 양질의 콘텐츠가 중장년층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길거나 특수성 있는 콘텐츠에 대한 니즈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 과학 콘텐츠, 역사 콘텐츠 이런 거에 대한 지속성 있는 시청이 많아진 그런 흐름 속에서 YTN 사이언스가 어떻게 보면 그런 독창적인 채널을 갖고 있으니까 독자의 호응도 많고. 지난 8월엔 과학계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사이언스 투데이 채널을 분리 개설했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교육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과학 대중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절반이 조금 넘는 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은 32%라는 한중일 3국의 공동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연구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국제공동연구 보고서 요약본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2017년 대상으로 세 나라 초미세먼지의 국내외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각국의 국내 자체 발생률은 한국이 연평균 51%, 중국이 91%, 일본 55%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이 서울과 대전, 부산 등 우리나라 3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연평균 32%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수치로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배출원의 베이징 등 중국 6개 주요 도시에 대한 영향은 2%로 조사됐습니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낮아졌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에 비해 12%, 중국은 22% 감소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와 산업 현장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소가스에 미세먼지를 골라내서 깨끗한 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연구진이 이를 현실화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를 포함해 34만여 톤, 대부분 석탄화력발전소와 산업 현장에서 나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전기를 띤 아주 작은 물방울을 분사해 초미세먼지가 달라붙게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충남 보령화력 1호기에 이 기술을 적용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측정해봤습니다. 4개월 가동한 결과 초미세먼지는 97%, 탈황 공정에서 나오는 초미세 석고 입자는 95%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미세먼지 절감 효율 90%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일본 업체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같은 시간당 그리고 같은 면적당 2배, 3배 이상의 접촉 확률을 높여줌으로써 자그마한 집진기로도 훨씬 더 많은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또 기존 집진기에 특정 장치만 추가하면 돼 설치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대부분 산업 분야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 집진기를 개조만 하면 되는 일이라서 설치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폐수에 섞인 미세먼지는 처리 과정을 거쳐 시멘트 재료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발전소와 제철소 공장에서도 실증 연구를 진행한 뒤 내년 4월쯤 기술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초미세먼지 영향으로 기대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2030년 서울에서만 연간 2,000명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초미세먼지 영향으로 일찍 사망하는 만 65살 이상 고령자 수는 오는 2030년 연간 2,1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사 결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서울시 고령자가 환경성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13.9% 늘었으며 특히 남성 저소득자, 고령자의 사망 위험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 WTO 본부에서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보도에 김원회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두 나라 통상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차 양자 협의도 평행선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수석 대표인 정혜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일본과 협의 후 협의 결과를 좀 더 평가한 뒤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협력관은 양국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6시간씩 집중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조치와 입장에 대해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수출 통제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가 무역 제한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WTO 협정 사항에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3차 양자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 된다며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소국인 우리나라가 WTO의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의 패널 설치를 요청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패널 설치 요청을 할지부터 결정을 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시기는 저희가 이제 신속성과 충실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주니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은 협의 후 기자들에게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평택시는 평택항과 함께 고덕 국제신도시와 삼성 반도체 공장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개발이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평택항 인근의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조성 사업을 위한 투자 설명회가 열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점을 활용해 동북아 거점 항구를 목표로 문을 연 평택항. 이미 국내 최대 자동차 수출입 항구로 자리 잡았고 인근의 삼성 반도체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물류 운송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에 맞춰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조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올해 말 기반공사가 완료되는 포승지구는 여의도 면적보다 약간 작은 200만여 제곱미터, 제조와 물류업체가 들어서는 산업단지로 서해대교에 인접해 있고 2022년 서해안 복선 전철이 주변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주변 산업단지보다 30% 이상 낮은 분양가는 외국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입니다. Location is excellent. The infrastructure around it that's now in place. There's cost advantages for the land and the talent that people will be able to take from. 포승지구와 비슷한 면적의 현덕지구는 관광유통 중심단지. 최근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민간 투자자 유치에 함께 나섰습니다. 우리 포승지구와 현덕지구의 강점을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잘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일자리도 만들고 공장도 짓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이 한창인 평택 지역에 조성되는 포승지구와 현덕지구에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정부가 국내 연구진과 유럽연합 EU 연구진의 핵융합 에너지 공동연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EU 집행위원회와 이런 내용을 담은 한 EU 기술관리 계획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 운영과 실험, 전력 생산 실증로 연구를 위한 협력 분야와 이행 체계가 담겼습니다. 한국과 EU는 특히 이터 장치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플라즈마의 순간적 붕괴로 인한 장치 손상 완화 연구를 최우선 협력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고 합의했습니다. 이터는 핵융합 에너지의 대량 생산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EU 등 7개 나라가 공동 개발하고 건설 운영하는 실험로로 핵융합 과정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어 인공태양으로도 불립니다. 오는 2021년부터 서울에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 고등학교가 생깁니다. 또 서울 지역 모든 특성화고 학생은 51시간 이상 AI 관련 교과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마련한 서울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사물 인터넷,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로 분류되지만 이 분야 전문 기능인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런 점을 고려해 위기의 특성화고를 살리기 위한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2021년 2곳을 시작으로 4년 동안 특성화고 10곳을 AI나 빅데이터 고교로 전환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된 인공지능 빅데이터 특성화고는 미래 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 기능인을 양성하는 요람이 될 것입니다. AI 고교 개교에 대비해 4차 산업혁명 4개 분야 각 20명씩 8명의 교사를 내년부터 전문 기관에 위탁해 6개월간 연수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생소한 기술을 불과 6개월 교육받고 가르친다는 건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또 2021학년도 특성화고 신입생부터 AI 관련 과목을 5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모든 특성화고에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특성화고 교육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교과서를 개발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교과서를 2024년까지 매년 2종류씩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방안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특성화고 세 곳 학교 사례를 통해 마련된 발전 방안은 신입생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한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곧 50%대까지 추락한 취업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해법이 없다는 방정이기도 합니다. YTN 그로진입니다. 잘생기고 예쁜 외모에 대한 선망은 누구나 갖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며 자신의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일까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자기 몸 긍정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참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죠. 집 화장실을 보면 사실 제 외모가 좀 마음에 들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뭐 미용실이나 뭐 백화점 가면 이게 현실인가 좀 자책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외모에 관심 가지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약간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조사한 결과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에 여성가족부에서 1997년 이전 출생자 7,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그 질문은 간단했어요.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봤는데요. 네. 남성의 76.5%, 그리고 여성의 67.1%가 그렇다고 남성이 더 말했습니다. 많네요. 네. 사실 그렇다면 거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여성은 예. 3분의 2가 조금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심리 상담을 해보면은 사실 외모나 신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만족스럽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거울을 볼 때마다 외모의 어느 부분, 신체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사진 찍을 때도 신경이 쓰인다. 이쪽 각도로 찍는 게 좋다. 늘 이런 것들을 늘 신경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저희처럼 자신의 외모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생각이 자신의 자존감을 좀 낮추는 데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외모가 본인에게 중요하다면 자존감을 네.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늘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자존감이 이제 낮은 분들이 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안에 중심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피드백이나 남들의 시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 예. 제가 동료들하고 2013년에 연구를 하나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감을 평가할 때 중요한 삶의 영역 어떤 분야가 중요한가 예. 이렇게 물어봤으면 돈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중에 외모도 거기에 포함되는데요. 만 13세에서 59세까지 한국인 5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적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중에 외모가 들어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외모가 당신의 자존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1점부터 5점 척도로 물어봤을 때 네. 평균 4.18점으로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단지 얼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매라든지 피부라든지 또는 뭐 키라든지 젊음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외모 지상주의가 더 많은 그런 사회일수록 아마 더 자기 외모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자존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자신의 자존감에 외모가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에 이 나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 몸 긍정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뜻인가요? 네, 자기 몸 긍정주의 영어로는 아마 바디 파시티브, 그러니까 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거잖아요. 예.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그런 용어인데요. 자신이 있는 그대로 그 모습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시선이라든지 사회가 뭔가 규정하는 그런 어떤 그 시각에서 자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대로 자신의 외모라든지 자기의 신체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인위적으로 자기를 가꾸는 게 아니라 본연의 나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자존감에도 그렇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신체가 어떻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자기 몸 긍정주의. 최근에 들어서 이런 자기 몸 긍정주의를 실천하는 사례도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네. 한국의 경우에 그 내추럴 사이즈 모델 1호인 박이슬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내추럴 사이즈라고 하는 게 네. 아주 이렇게 뭐 지나치게 날씬한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아주 이렇게 빅 사이즈도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예. 그런 사람이잖아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데 그런 그 신체 체형을 갖고 모델로 나와서 실제 이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분도 기존에 했던 모델 그처럼 살을 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근데 너무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중간에 강박증이 생기기도 하고 식이장애도 오고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큰 병 생기겠다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우연히 해외의 그런 채널을 보다 보니까
키나 몸무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장애라든지 또는 몸에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모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나도 이런 흐름이 한국에서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예. 다양한 몸이 주는 그런 것들도 다양한 몸에 대해서 주목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걸 꿈꾸면서 이제 이거를 모델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실제로 미국에 있는 그 아메리칸 이글의 속옷 라인인 에어리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실제 그 모델을 기용할 때 아주 플러스 사이즈 그런 모델 그리고 나이가 많은 시니어 모델을 오히려 모델로 기용해가지고 매출고가 훨씬 올랐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신체 사이즈라든지 나이라든지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그래서 기존의 미의 어떤 기준 대신에 본인의 몸을 보다 더 사랑해주자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게 좀 약간 비만인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이제 이런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피부색이나 성별이나 나이 이런 것들 상관없이 확산 추세에 있고요. 최근에는 자신의 외모의 결점이라고 얘기했던 것조차도 이거를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모델이 입은 모습만 보면 너무 이쁜데 본인이 입으면 또 다른 것 같고 이게 비교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이런 개성적인 모델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자기 몸 긍정주의가 세계적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메시지가 첫 번째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신의 어떤 몸을 사랑하라.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가두지 말라. 이게 메시지인데요. 나답게 살 용기 이런 것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목을 하게 되고 그동안은 이제 사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가 만들어놓은 이미지 거기에 자기를 그 박스 안에 자기를 가두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인권 운동이 확산되고 또 그다음에 소수자에 대한 어떤 차별 금지 그리고 최근에도 페미니즘 이런 것들의 어떤 이제 확대와 함께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제 다른 건 틀린 거다. 그러니까 이 획일적인 어떤 것만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는 다른 것이 우리를 풍부하게 만든다 이렇게 수용되고 있고요. 자기 자신을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자기 실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한 그런 결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아니, 나답게 살 용기라는 말 자체도 얼마나 쉽지 않으면 용기라는 말이 붙었을까 싶기도 해요. 제가 본 한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한 모델이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않기로 용기를 먹고 시도를 했더니 훨씬 더 피부도 편안해지고 좋아졌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한 그런 영상이 또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처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좀 긍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거는 세상에 나처럼 생기고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란성 쌍생아도 사실 똑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유하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이제 다른 사람과 우리는 많이 비교하잖아요. 주로 이제 비교를 할 때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뭐 성적이 좋은 사람, 더 예쁜 사람 이렇게 상향 비교를 많이 하게 되면 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열패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비교를 하지 않아도 나 있는 그대로 괜찮다. 각자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목적이나 소명도 다르고 각자의 장단점도 다른데 그걸 꼭 비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 대신에 나답게 사는 게 뭔지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게 분명해지면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중매체나 이런 거 우리가 방송, 언론 뭐 여러 가지 영상 다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보면은 너무 뭡니까 날씬한 사람들을 강조하고 외모 지상주의 되고 얼굴도 작아야 하고 정말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이런 것도 메시지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언론이나 방송 이런 쪽에서도 보다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고 어쩌면은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더 재조명하고 밝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나는 나야, 나는 세상에 하나뿐이야라는 마음으로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는 사이로 조금씩 변화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국내 연구자 45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3명 줄어든 숫자입니다. 정보분석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논문 인용 횟수가 상위 1%인 국내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는 45명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연구자 6천여 명 가운데 미국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2,7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영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달부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7.6% 인상돼 세대당 9만 4천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34%인 259만 세대의 보험료는 오르지만 절반가량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50대 개인 사업자 최모 씨는 이달부터 건강보험료로 62만 8천 원을 내야 합니다. 소득이 늘고 재산세 과세 표준이 올라 보험료가 지난달보다 5만 9천 원 정도 올랐습니다. 충남 홍성에 사는 60대 박모 씨는 재산 과표는 늘었지만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가 6만 2천 원 감소했습니다. 이달부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7.6% 인상됩니다. 한 달 평균 6,500원가량 올라 매달 보험료로 세대당 평균 9만 4천 원 정도 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 전체 758만 세대 가운데 34%인 259만 세대의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절반가량은 변동이 없고 19%인 143만 세대는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올해 공시지가는 서울 12%, 부산 9%, 광주 10% 이상 올라 지역 건보료 인상에 영향을 줬습니다. 재산세 인상률은 높았지만 소득 증가율은 한 해 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전체 보험료 증가율은 작년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달분 건보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하며 휴폐업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특정 전립선암 치료제가 여성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라모니카할 대학병원 연구팀은 여성형 탈모 환자 17명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치료제인 비칼루타미드를 복용하도록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임상시험 참가자들에게 이 약을 매일 또는 하루 걸러 6개월 이상 복용하도록 했더니 이들 가운데 53%에서 모발이 다시 자라났다고 말했습니다. 비칼루타미드는 전립선암 환자에게 간혹 발진과 발한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지만 탈모 여성에게서는 아직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실린 약제인 매미허물이 신경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매미허물 추출물을 쥐에 투여한 결과 운동 기능이 향상되고 파킨슨병의 원인도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쥐에게 파킨슨병을 유도하도 5일 동안 매미허물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투여하지 않은 쥐보다 운동 기능이 2배에서 4배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도파민과 특정 유전자 활성 성분이 부족하면 파킨슨병이 유발되는데 이 성분들의 양도 각각 3배와 2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킨슨병은 뇌 속 도파민 분비가 줄면서 몸떨림과 경직 등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로 간단하게 식사하는 습관이 지방간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식이습관과 비알코올 지방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과일과 채소 등 간편식을 먹는 빈도에 따라 대상자들을 5그룹으로 나눈 결과 전통식을 가장 자주 섭취하는 그룹은 가장 덜 섭취하는 그룹보다 비알코올 지방간 위험이 41% 낮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치나 된장 등 전통식의 경우는 가장 자주 섭취하는 그룹이 가장 덜 섭취하는 그룹보다 위험이 85% 높았습니다. 그러나 빵과 청량음료 등 서양식 식사 패턴은 이번 실험에서 의미 있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무궁화에서 항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충북대 공동연구팀은 무궁화 뿌리 추출물에서 사람 폐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화합물 6종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화합물 가운데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신물질 3종이 있었다며 각각 무궁알렌 ABC라는 이름을 새로 붙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무궁알렌 B의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는 다른 물질보다 상대적으로 뛰어난 항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 천연물학회가 발간하는 식물화학 분야 학술지 파이토케미스트리 레터즈 최신호에 게재됐습니다.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에 이어 최근 시민단체의 위생 관련 고발로 또 다른 수사를 받고 있는 맥도날드가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의 주방을 공개했습니다. 의혹을 털어내겠다는 건데 얼마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4살 아이가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아이의 부모가 고소하면서 위생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지만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지난달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초에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냉장고에 처진 거미줄 사진 등을 토대로 고발해 또 다른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 11일 햄버거병에 걸린 아이에게 모든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맥도날드가 대대적으로 주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방 공개 행사는 전국에 있는 310여 개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됐는데 일반 소비자 1,600여 명이 신청해 참관을 했습니다. 냉동 창고부터 햄버거를 만드는 과정에 손 씻기 절차까지 누구나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특히 논란이 불거진 패티는 익히는 것부터 온도 체크까지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철저하게 식품안전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언제나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오늘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이제 좀 의지를 보여드리려고. 직접 둘러본 고객들은 여러 건의사항도 내놨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조금 저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 행사에 그치지 말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나트륨이 좀 과하다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단계 조정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위생 논란에 억울하다는 입장인 맥도날드는 앞으로도 매달 투명하게 주방을 공개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인데 논란이 수그러들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한 주간 화제 뉴스를 뽑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과학 뉴스는 어떤 것일까요? 5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국내에서 자취를 감춘 사냥이 월악산에서 대거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복원 사업에 뛰어든 지 10여 년 만에 사냥 100마리가 자연에서 자체 생존할 수 있게 되면서 사냥을 되살리는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넘는 송로버섯이 있다. 이탈리아의 한 경매장에서 초고가로 거래된 흰 송로버섯이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세계 최대 송로버섯 산지인 이탈리아에선 이렇게 고가의 송로버섯이 경매를 통해 거래된다고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송로버섯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귀한 송로버섯의 몸값은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네요. 자기 전에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주목하셔야 할 소식입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하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 현상이 나타나 우울증이나 불안,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엔 스마트폰부터 내려놓고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습관을 길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새 저물어가는 올해 아쉬운 마음을 밤하늘을 보내면서 달래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화려한 별똥별 수가 줄이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다음 달 13, 14일에는 1시간에 100여 개의 별똥별이 밤하늘을 수놓는다고 하니까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청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소식, 1위는 바로 술을 자주 마시면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이 일어날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차지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횟수에 따라 그 위험도 더욱 커진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 건강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핫5였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조심해야겠습니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 화덕을 켜놓고 자다가 변을 당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해안가의 한 야영장입니다. 자그마한 텐트 안에서 40대 전후의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검안 결과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텐트 안에는 이 화덕이 놓여 있었고 텐트 밖은 닫혀져 있었습니다. 지난 9일에는 경북 봉화군의 한 캠핑장에서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텐트 안에는 숯불이 꺼지지 않은 채 출입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고요. 일단 텐트가 다 녹아요. 일산화탄소 문제도 있고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스용품이나 숯불을 쓰면 위험합니다. 두통과 실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텐트 안에서 난로라든지 숯불을 피우게 되면 산소가 고갈되면서 이제 일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산소 수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위험 가능성이 높아서 추우면 침낭을 사용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자주 환기해야만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재미난 실험을 통해 일상 속 과학을 탐구해보는 오늘의 과학실 시간입니다. 네,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18세기 독일의 한 물리학자가 소리를 모양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독일의 음향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어니스트 클라드니. 그런데 그는 음악가 외에 직업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물리학자입니다. 어니스트 클라드니는 1700년대 후반 음악과 과학을 합친 실험으로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소리를 모양으로 만들었던 거죠. 나폴레옹도 반했던 이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어떻게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이 모래알을, 색이 잘 보이는 색깔 모래알을 이 철판 위에 고르게 뿌리고 바이올린 활로 소리를 내볼게요. 이거 움직이는데. 과연 활소리의 소리의 모양이 나올까요? 모래알들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는데요. 모래를 뿌린 후 판에 진동을 주면 모래들이 흩어지고 모이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흩어진 부분을 배, 모인 부분을 마디라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이게 난생 처음 보는데 소리의 모양을. 그러면 제가 다른 쪽으로 다른 소리로 한번 내볼게요. 소리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소리 에너지는 파동으로 물결처럼 전달됩니다. 이 파동이 퍼져나갈 때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주파수라고 하는데요. 발생하는 소리의 에너지가 철판을 타고 파동으로 전달되는데 주파수와 진폭이 같은 두 파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진행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할 때 이런 도형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정지파 또는 정상파라고 합니다.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오늘의 과학실이었습니다. 양귀비와 클레오파트라는 당대 최고의 미녀였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미인의 기준과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네, 양귀비는 희고 고운 피부를 가졌지만 비만 체형이었고요. 클레오파트라는 높은 코가 매력적이었지만 끝부분이 휘어진 매부리 코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미의 기준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미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은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눈 속에 있다.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이죠.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